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2편 여몽연합군 진도를 함락하다. 서기 1271년 4월 고려에 와 있던 몽골 장수 흔도가 황제 쿠빌라이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황제 폐하, 반역한 신하 배중손 등이 무엄하게도 우리 몽골의 사신을 섬에다 억류해 놓고 그곳 지리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을 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소장이 홀림치 왕국창과 더불어 여러 길로 나누어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할 것이오니 윤허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고려의 몽골군 사령관격인 흔도가 드디어 삼별초의 본거지인 진도를 공략하겠다면서 황제의 재가를 요청했고, 그러자 쿠빌라이는 주부게라는 인물에게 조서를 지참시켜서 고려로 보냅니다. 흔도의 주청에 의하면 군마를 더 보내주면 장마가 지기 전에 역적을 쳐서 평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장마가 지기 전에 우리 몽골의 군마가 그것에 이르지 못할 것 같소. 아니, 고려왕 당신이 군사 6,000명을 선발하여 진도를 쳐서 빼앗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만일에 토벌작전을 일찍 끝낼 수 있다면 고려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니겠소. 이어서 몽골의 중서성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옵니다. 진도의 역적 무리들이 관리와 인민들을 약탈하고 30여 개소의 섬을 강점하여 그 세력이 점차 왕성해지고 있다. 그들이 투항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명확하니 급히 공격하여 없애야 한다. 만일 더위와 장마철까지 이르게 된다면 진도를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진도 부근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선 260척 이외에 고려로 하여금 병선 140척을 더 동원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군대를 증원하고 힘을 합쳐서 역적들을 공격할 것이니 여기에 소요되는 군량, 물품 조달에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몽골 측에서 군사가 아예 출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형제 다녀오겠습니다. 자, 가자! 홍복원, 홍닭으로 이어지는 홍씨일가와 함께 만주의 요양행성에서 고려 군민의 관할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던 고려 왕족 출신 영영공 왕준이 두 아들을 진도 정벌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물론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명을 받고 출동한 것이죠. 고려사의 해당 기록은 이렇습니다. 몽골에서 영영공 왕준의 아들 왕희와 왕홍 등 두 사람을 보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진도의 적을 치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도의 삼별초 정부가 왕으로 옹립한 인물은 승화우 왕운인데 그는 앞에서 거론한 영영공 왕준의 친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몽골의 귀부에 있는 고려 왕족 출신인 영영공 왕준은 두 아들을 고려로 파견해 자신의 형이 왕으로 있는 진도 정부를 치게 한 것이죠. 바꿔 말해서 진도 정부의 왕인 승화우 왕후는 몽골에서 동생이 보낸 두 조카의 공격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한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우리는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진도로 진격하여 반역자 배중손 일당을 처부수할 것이다. 자, 가자! 또 한편에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한 바로 이 사람은 홍복원의 아들 홍다구였습니다. 이미 몽골 황제의 명을 받고서 고려에 파견됐던 인물이죠. 자, 그러고 보니 삼별초에 대한 토벌작전은 김방경이 이끄는 개경정부의 군사들 말고도
영영공 왕준의 두 아들과 홍다구 등 고려 출신 장수들이 이끄는 군사가 대거 참여한 셈이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와 숭실대 권영국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몽고 정부가 남송과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별초 정벌에 다수의 몽고군을 투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고려인들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데 당시 고려 정부는 고려 정부대로 다수의 병력을 동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외의 병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원 조정이 믿을 수 있는 고려인들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요동 지역에 있는 고려 군민 세력이었거든요. 고려 군민 세력은 이제 홍씨 세력과 함께 또 영영공 왕준 휘하의 세력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영공 왕준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원 조정으로서도 영영공 왕준과 관련 세력들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기 때문에 동원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고군 자체만으로 병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조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때도 몽고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원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몽고의 어떤 군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홍다구 등을 이제 홍다구나 또 왕족을 이제 앞세운 거는 이제 삼별초를 교란시키고 또 나가서 삼별초의 뭐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혼란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쿠빌라이로서는 기왕에 고려에 파견했던 훈도의 군대가 있는 터에 거기다가 고려 출신인 홍다구와 영영공 왕준 휘하의 군사만을 추가로 파병해 삼별초를 토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삼별초에 대한 이때의 공세는 이전에 있었던 간헐적인 공격과는 달리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겠다는 기세로 출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전투에서 우위를 보여왔던 진도의 삼별초군은 또 어떤 대응을 보이게 될까요? 삼별초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방침이 결정되자 개경정부의 대신들과 몽골 다루가치 탈타 측도 머리를 맞대고 전쟁 수행을 위한 지원 방법을 의논합니다. 우리 몽골의 황제 폐하께서도 이번 출정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소.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기필코 진도의 반란군을 무찔러야 한다는 칙명을 내리셨어요. 삼별초를 토평하고자 하는 우리 고려 정부의 의지와 전의로 말하자면 어찌 몽골 조정에 비하겠소. 이번에는 우리도 적당히 공격을 해봤다가 물러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오, 그래요. 그렇다면 고려 조정의 대신들도 불타는 결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니겠소? 다루가치 나리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삼별초를 무찌르기 위한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요? 그야 이미 김방경 상장군을 위시한 우리 고려의 군사들과 흔도 장군이 이끄는 몽골 군사들이... 그러니까 전쟁은 전장에 나간 군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조정의 귀족들은 나중에 그 전리품이나 챙기겠다는 말이요. 다루가치는 말씀을 삼가서 하시오. 이 자리에 있는 고려 조정의 제추 신료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제를 군대에 보낸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왜 대답이 없으시오? 조정 대신들이 이럴 바에 어찌 전쟁에 나간 군사들에게 목숨을 바쳐 이기고 돌아오라 할 수 있단 말이오? 당장의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라 하지는 않을 터이니 제추 신료들은 부족한 군마라도 조달하도록 하시오. 알겠소. 그리 하겠소. 뿐만 아니라 진도의 반란군은 쉽게 대적하기 힘든 강군이요. 이번 전투를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려 조정에서도 군사를 추가 징발할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요. 알겠소. 충청도하고 경상도 쪽에 영을 내려서 군사를 추가로 징발하도록 대왕 폐하께 추청을 하도록 하겠소. 이날 탈타가 제추와 더불어 교회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는데
동원된 군사의 수가 고작 500여 명이었다. 또한 탈타하가 제추의 자제로서 군대에 나간 자가 있는가라고 묻자 아무도 없다고 하므로 제추들에게 각각 말을 내라고 하여 군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개경에서 경군을 더 징발해 보냈으며 충청도, 경상도의 군대를 동원하여 군대의 수를 증강하였다. 개경정부의 원종은 진도 정벌에 관한 최종 준비 상황을 몽골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고려의 장수들은 계략이 좋지 못해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적을 제압하지 못했으며 수군들도 이미 해이해져서 시위를 허송하면서 적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께서 장수를 선발하여 교체하시고 또 주부계를 사신으로 보내 장마 지고 더워지기 전에 우리나라 군대와 인민 6,000명을 징발하여 여러 길로 나누어 공격, 탈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 관원들에게 책임을 지워 배당된 수만큼 군대를 징발, 정비하여 빨리 진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사품 이상의 벼슬아치들 모두에게 종 한 명씩을 내서 수수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수는 물 숫자의 손숫자로 된 말인데요. 고려시대 세곡을 운송하던 배에서 일하던 선원을 일컫습니다. 진도 삼별초와의 전쟁은 어차피 병선을 동원한 수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키를 잡고 노젓는 일을 담당할 뱃사람들을 확보하는 것 또한 전쟁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자, 그럼 여몽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진도로의 출격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김방경 장군, 어서 오시오. 흔도 장군, 오늘은 진도 토벌군의 편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며 공격 전술을 어찌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겠소. 좋습니다. 군대의 편제는 김 장군의 생각에 따를 것이니 어디 의견을 얘기해 보시오. 우리 고려 원정군의 전통적인 편성 방식이 있죠. 3군으로 편성하는 것이오. 좋소이다. 계속 말씀해 보시오. 우선 공격 진영을 중군, 좌군, 우군으로 편성을 할 것이오. 그렇다면 김 장군과 나는 어느 군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오? 흔도 장군은 나와 함께 중군을 맡아서 공격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좌군과 우군은 누가 맡게 되는 것이오? 홍다구 총관과 영영공 왕중공의 두 자제로 하여금 좌군을 지휘하게 하고 고려의 대장군 금석과 몽골 만호 고을마가 우군을 맡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런 이제 상군 편성은 고려의 이제 전통적인 원정군 편성 방법입니다. 이미 이제 그 이전에도 거란이나 이제 여진과의 전쟁 때도 전통적으로 이제 중군을 중심으로 자군 후군 또는 정군 후군 이런 식의 이제 상군 편성 방식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편제로 삼별초 이제 진화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전략은 이미 이제 이전부터 삼별초 정부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얻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이제 중군이 백파정 쪽으로 공격해서 삼별초군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허술해진 배후를 좌군과 우군이 공격하는 그런 전술을 구사해서 효과를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군제, 즉 고려의 군사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숭실대 권영국 교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고려가 외부의 침략에 맞서 전쟁에 임할 때 갖추었던 전통적인 부대 편성 방식이 바로 3군 편성 방법이었습니다.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하던 초기에도 어김없이 3군으로 편성해 전투에 임했던 것인데요. 2차 침략 이후부터는 몽골의 대군에 정면으로 맞설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전술을 바꾸어서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고 백성들을 산성이나 해도로 입보시켜서 농성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변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271년에 여몽연합군이 진도 삼별초를 공격하면서 그 진용을 3군으로 편성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고려의 중앙군이 전쟁에 임할 때 갖추었던
전통적인 군사 편제 방식을 모처럼 재현을 한 셈이죠. 그렇다면 고려의 개경정부와 몽골의 연합군이 어떤 전술로서 진도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했는지 그 전략을 미리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이것이 적들이 운구하고 있는 진도의 지도요. 여기가 바로 삼별초의 본고지로 드나드는 관문 벽파정입니다. 나하고 흔도 장군이 중군을 이끌고 벽파정으로 쳐들어갈 곳이요. 그러면 우리 좌군은 어느 쪽으로 진격하면 되는 것이요? 우리 중군이 벽파정을 먼저 공격하면 진도의 반란군 역시 모든 군사력을 이곳 벽파정으로 집중할 것이요. 그때 홍다구 총관과 왕이 왕웅 두 장군은 좌군을 거느리고 바로 여기 장항을 치시오. 그리고 우군은 기회를 노렸다가 이쪽 동면으로 쳐들어가도록 하시오. 드디어 여몽연합군의 진도 출정이 시작됩니다. 승선을 완료했으면 주수들은 병선에 돛을 올려라! 진도의 적들을 토벌하러 갈 것이다! 북을 울려라! 드디어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향해 총공세에 나서는데 이때가 바로 1271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사서에는 이때 여몽연합군이 동원한 전함이 총 100척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방경과 흔도가 중군을 거느리고 벽파정을 향해 공세를 취합니다. 진도 정부의 궁궐이 있는 용장성으로 진입하자면 우선 진도의 관문인 벽파정을 점령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시 진도의 삼별초는 어떤 전략으로 방어에 나섰을까요? 개경군과 몽골군이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이번엔 또 군사를 움직인 모양이요. 이번 공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고려에 들어와 있는 몽골 군사들이 총동원되고 새로 건조한 대형 전함도 100척이 넘게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단단히 방비를 해야 하지 않겠소? 이곳 도성에 있는 군사들을 모두 동원해서 벽파진의 방어진을 쳐야 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요. 저들의 목표는 당연히 우리 궁성을 점거하는 것일 터이니 어차피 벽파정을 돌파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벽파정만 철통같이 막아내면 감히 진도 상륙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장군! 우리 수군 척후선으로부터 전령이 왔습니다. 적군 함선들이 진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다. 자, 수군과 육군은 모두 제 위치에 돌아가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우리 별초군의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북을 울려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바탕 결전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는 벽파정을 향해 돌진해 반란군을 격파할 것이다. 해안의 포진에 있는 반란군의 함선을 향해서 활을 쏴라. 먼저 여몽연합군의 중군이 앞으로 나아가니 몽골 오랑캐와 개경의 부멍 군자들이 단 한 명도 이곳 진도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북을 더 크게 올리고 활을 쏘아라! 삼별초군이 여몽연합군의 중군에 항거하려고 벽파정으로 집결하였다. 이때 연합군의 홍다구가 함선을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다. 화살을 쏴라! 홍다구의 군사들이 불을 놓으면서 협공을 하니 진도의 삼별초군이 놀라 흩어지며 우군 쪽으로 몰려갔다. 그러자 여몽연합군의 우군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 중군 쪽으로 밀려났고 이때를 놓칠세라 삼별초군이 배 2척을 잡아서 군사들을 모두 죽였다. 이보다 앞서 개경의 관군이
적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삼별초군은 그들을 업신여겨서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드디어 방심한 틈을 타서 관군이 들이치니 삼별초군은 모두 처자를 버리고 도망쳤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는 여몽연합군과 진도 삼별초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의 전모를 이렇듯 엉성하게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적이 업신여겨 방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전 몇 차례 전투에서 삼별초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승리로 인한 자만심으로 이제 방비를 소홀히 한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 패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또 상대적으로 여몽연합군은 이제 치밀한 준비를 했고 또 이제 효과적인 작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 측에 대한 이제 충분한 정보 사전에 확보하고 있었고 보면은 진도에 있던 장군 김주숙이 이제 2차례나 진도 내부의 사정을 비밀리에 관군에게 알려줬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격 시에 중군이 이제 삼별초군을 집중시키고 이제 그 허술해진 배후를 공격하는 이런 이제 효과적인 전술 구사. 진도의 삼별초군이 여몽연합군의 전투력을 가벼이 보고 제대로 방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허를 찔렸다. 권영국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몽연합군이 승리하고 진도의 삼별초군이 패했다는 얘기인데요. 전투의 전말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윤용혁 교수가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는 저서에서 김윤곤 등의 논문을 일부 참작해 기술한 이 전투 상황의 개요를 인용해서 소개하기로 하죠. 원종 12년 5월 15일 전열이 정비되자 여몽연합군은 진도에 대한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먼저 몽골 장수 흔도와 개경 측의 추토사 김방경이 이끄는 중군이 기치를 휘날리며 진도의 관문인 벽파정을 향하여 공격에 나섰다. 이때 좌군과 우군은 중군의 배후에서 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공격군의 움직임을 관망하던 삼별초군은 여몽연합군이 벽파정으로 공세를 취해오자 수비 병력을 역시 벽파정 쪽으로 집결시켰다. 이렇게 전투가 진행되는 와중에 몽골의 좌군과 우군은 사전 계획대로 좌우로 분산하였다. 그리하여 홍다구와 영령공의 두 아들이 이끄는 좌군은 장항, 즉 노루목 쪽으로 무저항 상륙하여 지금의 지망리와 오산하리 방면을 거쳐서 두신안골을 경유한 다음 용장성의 배후로 들이닥쳤다. 한편 대장군 김석 등이 이끄는 우군은 반대편인 동편 쪽으로 상륙하여 도적골을 지나 용장성 동쪽인 난곡으로 쳐들어갔다. 한마디로 진도의 삼별초군은 여몽연합군의 양동작전에 속아서 벽파정 쪽으로 병력을 총집결해 연합군의 중군만을 상대했다가 어이없게도 배후를 내주고 마는 우를 범했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앞에서 진도의 삼별초 군사들이 벽파정 방향으로 몰려가서 김방경과 흔도의 중군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에 홍다구와 영령공의 두 아들이 이끄는 좌군은 반대 방향으로 통과해서 진도 정부의 궁궐인 용장성의 배후로 들이닥쳤다고 했는데 몽골 오랑캐가 곧 궁궐을 침탈할 것이다. 모두 몸을 피해라. 몸을 피하라니 어디로 가라는 말이오? 알아서들 도망을 쳐라. 가소를 데리고 저기 남쪽 바닷가 쪽으로 일단 피하도록 하라. 얘들아 어서 가자. 금방 오랑캐 쳐들어온다지 않느냐. 빨리 움직이지 않고 뭘 하느냐. 폐하! 국왕 폐하가 어디 계시느냐? 저기 나오시는구나. 폐하, 어서 말에 오르시옵소서. 가자! 이리야! 배중손 등에 의해 진도 정부의 국왕으로 옹립된 승화우 왕후는 변변하게 국왕 노릇을 해보지는 못했으나 자신이 상징적이나마 왕 노릇을 했던 삼별초 정부가 토벌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지경을 당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승화우 왕혼을 목표로 삼아서 결사적으로 추격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빨리 달려라!
반란군의 왕노릇을 해온 그 자를 반드시 붙잡아서 내 손으로 목을 베고야 말 것이다. 더 빨리 달리자. 이라! 이 사람은 홍복원의 아들 홍다구입니다. 자기 아버지 홍복원이 몽골에서 영영공 왕준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왕준의 친형인 진도 삼별초의 국왕 왕온을 자기 손으로 죽임으로써 복수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주하는 승화우 왕온을 추격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한다. 홍다구에게 먼저 발각되는 날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놈의 말이 어찌 이리 들으냐? 이랴! 이들은 도망치는 진도 정부의 국왕 승화우 왕온의 두 조카인 왕희와 왕옹입니다. 이들은 몽골에서 군사를 이끌고 떠날 때 아버지인 영영공 왕준으로부터 진도에 상륙하거든 누구보다도 먼저 승화우 왕온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목숨만은 살려내라는 특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다구가 왕온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것이라면 왕희와 왕옹은 큰아버지인 그를 살리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 어느 쪽이 먼저였을까요? 고려사 저료의 해당 기사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화도에서 반란군에게 붙들려서 진도로 갔던 사대부 여인네와 진도의 주민들이 모두 몽골 군사에게 붙잡혔다. 삼별초에 왕노릇을 했던 승화우 왕온은 영영공 왕준의 동무 형이었다. 왕준은 두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형님의 목숨을 꼭 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홍다구가 먼저 찾아내어서 왕온과 그의 아들 왕환을 죽였다. 영영공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 승화원을 걱정해서 희화옹을 참전시킨 거는 기록에도 나오죠. 가서 이제 목숨을 구하라는 그런 이제 기록에도 있고,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참전시킨 것인데, 이제 홍다구는 그걸 알면서도 이전부터 있던 어떤 고려 왕실과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 이런 것 때문에 선수를 쳐서 살해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홍다구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삼별초 봉기 당시에 여러 왕족 중에서 어쩌다가 강화도에 남아 있었던 탓에 타이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돼서 진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허울만의 왕노릇을 하다가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의 앞잡이가 된 홍다구의 손에 잡혀 죽게 됐으니 삼별초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비운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진도 원정에서 왕온을 죽이는 등 일정 부분 전공을 세운 홍다구의 경우 몽골 황제 쿠빌라이로부터 한층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겠죠.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홍다구의 입지가 이 진도 함락을 계기로 또 강화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 것이, 일단 이 진도 지역의 삼별초 세력이 성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정벌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 일본 정벌 준비를 위한 둔전 구축도 영혼하면서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둔전 경영 및 일본 정비 두 개 모두를 담당하고 있던 홍다구의 위상이 어떤 진도 함락을 기점으로 강화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도의 삼별초군이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함으로써 삼별초의 항전은 종말을 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항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진도를 탈출합니다. 진도 반란군 무리 중 김통장은 삼별초의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제주도로 도망에 들어갔다. 또한 적장 유종혁도 남해 현을 점거하고 연해 지방을 노략질하다가 진도의 남은 무리가 제주도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배 80여 척을 거느리고 뒤따라 제주도로 향하였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려 정부 자체는 전복시키지 못하더라도 고려 정부의 한 경쟁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유지를 해야 됐을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해줄 것은 결국 원정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정부에게 그런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삼별초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거점과 무력을 과시를 해야 됐던 것이고,
삼별초군의 이제 항쟁도 결국은 그러한 위상을 인정받기 위한, 공인받기 위한 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중선의 경우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자기의 세력을 온전하려고 했겠지만은 원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자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로 간 이후의 삼별초의 활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탐색해보기로 하죠. 자, 이제 여몽연합군과 삼별초군과의 진도 전투를 결산해볼 순서인데요. 진도 전투에서의 삼별초의 패인, 바꿔 말해서 여몽연합군의 승리의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단골로 등장하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몽골군이 이 전투에서 과연 화약무기를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고려사조류의 해당 구절을 보면 삼별초군이 벽파정에 모여서 중군에 항거하려 하였는데 이때 홍다구가 앞서 나가며 불을 놓아 협공하니, 여기에서 홍다구가 불을 놓아서 협공했다는 이 부분을 원문에서는 방화협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대목을 그냥 불화살을 날려서 상대방의 배를 불태운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몽골이 화약무기를 사용한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학자 문현식이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전쟁 기록을 중심으로 엮은 원고려기사에 의하면 몽골 장수 흔도는 진도 정벌을 앞두고 황제 쿠빌라이에게 이렇게 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제 폐하, 이번에 진도 정벌은 기필코 승리하여 반란 세력을 일거에 토평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옵니다. 공격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또한 신무기의 공급이 절대 필요하옵니다. 화창과 화마교 등의 신무기를 이번 원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황제가 허락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불화자에 창창자를 써는 화창, 그리고 역시 맨 앞에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 화마교라는 무기들이 바로 화약무기라는 얘기죠. 고려인들이 화약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불화자가 붙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무기들을 화약 무기로 볼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다만 이제 화약류의 성분을 가지고 좀 더 폭발력과 이제 파괴력이 강한 무기가 당시 회회포가 있는데, 그 회회포도 결국은 원 병력이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이 128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1270년대 초 이 상황에서 쓰였을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이 화창 등의 무기가 정확히 어떤 무기였는지는 좀 미상인 상태입니다. 이강한 교수는 당시에 화약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려기사에 화창이나 화마교가 등장한다고 해서 진도 전투에서 화약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렇다면 권영국 교수의 견해는 또 어떤지 들어보시죠. 화창은 총포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화마교는 일종의 수류탄이나 아니면 화포탄인 화약무기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삼별초가 토벌되고 이제 바로 2년 후에 일본 원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본 원정 당시 그 전투 장면을 묘사한 이제 몽고 습내 회사라는 그 그림 속에 보면은 철포라는 이제 화약무기가 사용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화마귀와 비슷한 일종의 이제 그 멍게 모양 그런 이제 무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때부터 화약무기가 사용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권영국 교수의 얘기 중에 몽고 습내 회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몽고 습내 회사란 1278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여몽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양측의 장비와 무기, 전투복, 전함의 모습 등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바로 이 몽고 습내 회사에 철포라는 화약무기가 등장하고 표면이 멍게처럼 울퉁불퉁한 수류탄 모양의 무기도 등장한다는 얘기지요.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정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화약무기들이 진도 전투에서도 사용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겠죠. 만일 정말로 화약무기가 사용됐다면 진도 삼별초군의 패인에 여몽연합군의 양동작전에 허를 찔렸다는 전략상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무기, 즉 화력의 열쇠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대목은 진도 삼별초의 수장인 배중손의 행방입니다. 강화도의 삼별초 봉기를 주도해서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진도로의 남천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배중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삼별초의 시각에서 기술해 놓은 사료가 없다곤 하지만 진도에서의 배중손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은 수상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도의 삼별초 정부가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했다면 마땅히 그 수장인 배중손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 한두 줄쯤은 사서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배중손은 고려사 열전편의 반역전에도 올라 있는데요. 배중손은 야별초 지유 노영희 등과 반란을 일으키고 삼별초를 인솔하여 모이게 한 다음 승화후 왕혼을 협박하여 왕으로 삼고 처음 강화도의 봉기를 주도했다는 기록은 등장하는데 진도에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여몽연합군에게 패한 이후에 삼별초 지도부의 행적에 관해서도 경상도의 남해도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존혁이 배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갔다는 얘기가 열전편의 배중손전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배중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중손이 일단 원과 접촉한 것 때문에 내부에서 명망을 잃고 도태됐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재로서는 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고려사 열전을 보더라도 배중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엉뚱한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사 누락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배중손 같은 경우는 일단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1271년 이후에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정도밖에 추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사의 배중손전에 배중손의 행방에 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기사에 누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한 교수의 얘기 중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배중손이 전쟁 중에 몽골 장수를 은밀하게 진도로 초대했다거나 또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전라도 지역을 자신에게 할양해주면 스스로 몽골에 귀부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등의 중국 측 사서에 나타나는 기사를 근거로 들면서 아마도 그런 타협적인 자세를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도중에 제거됐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배중손이 몽고에 대해서 몽골이 물러나면은 그 후에 내부하겠다. 또 전라도를 얻어 살게 하면은 몽고 조정에 속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발언들. 그다음에 배중손이 훈도를 비밀리에 진도에 초대한 사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배중손이 몽고 정부와 이제 결탁했을 것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진도 함락 이전에 내분에 의해서 숙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일본인 연구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쪽 연구자들은 그쪽 그 진도 지역에 남아 있는 전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그 남도 석성이 있는 그쪽 방면으로 후퇴해서 그쪽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이제 전사한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배중손은 동령부의 최탄이나 쌍성 총관부의 조휘 혹은 탁청처럼 만일 몽골 황제가 그에게 전라도 지역을 떼어서 자치권을 부여해 준다면 스스로 그 땅을 몽골에 바치고 몽골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려 정부 자체는 정복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정부의 한 경쟁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유지를 해야 됐을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해 줄 것은 결국 원정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정부에게 그런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삼별초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거점과 무력을 과시를 해야 됐던 것이고 삼별초군의 이제 항전도 결국은 그러한 위상을 인정받기 위한 공인받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중손의 경우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자기의 세력을 온전하려고 했겠지만은 원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자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중손으로서는 그런 계산을 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이강한 교수의 의견인데요. 물론 배중손의 몽골에 대한 그런 제의 자체가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란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삼별초군과의 진도 전투가 여몽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으나 전후의 뒤처리를 두고 개경의 고려 조정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어디 될 말입니까? 전쟁은 몽골군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붙잡힌 사람들을 모두 몽골군이 포로로 삼겠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진도에 있던 사람들이 몽골군의 포로가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문무 대신들의 처자를 비롯해서 사대부 집안의 가솔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몽골 장수 흔도가 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될 말입니다. 설령 사대부 집안의 가솔이 아니더라도 강화도의 일반 백성이었거나 혹은 진도에서 거주하던 주민들 역시 포로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화급히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요. 사정이야 화급하지만은 몽골 장수 흔도가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 이 무슨 수로 폐하께 주청을 올려서 황제에게 포로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표문을 보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서 편전으로 가십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원종은 몽골 황제 쿠빌라이에게 진도 정벌의 뒤처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담은 표문을 보냅니다. 진도에 운거하던 역적들의 선박 중에는 도망간 배들이 적지 않으므로 화근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진도에서 붙잡힌 역적 무리의 처자나 그 일족들은 마땅히 그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옛 서울인 개경으로 나왔던 대소인민의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노비들로서 역적들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진도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몽골의 관군에게 붙잡혀서 귀국으로 이송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라거니와 당신의 인자한 분부로 장수들을 타일러서 그 사람들을 모두 제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 주게 바라는 바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네 나라 장수 흔도라는 자가 진도에서 붙잡은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몽골로 데려갈 궁리를 하고 있으니 제발 흔도를 설득하든지 야단치든지 해서 그들을 풀어달라. 이러한 내용의 표문을 전한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윽고 몽골의 중서성에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 고려 조정에 이러한 내용의 답서를 보내옵니다. 삼별초가 반역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위협하여 잡아간 이후로 그 부모와 처자가 서로를 잃어버려서 생이별을 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가족을 찾아서 복구하게 할 것이다.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병들에게 이미 가속과 노비로 나눠져 버린 경우 이외에는 진도에서 원래부터 살던 백성들 역시 풀어주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도록 하라. 몽골의 중서성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은 원종은 고려에 와 있던 몽골군 원수 흔도를 부릅니다. 고려국의 대왕께서 무슨 용무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흔도 장군, 진도의 포로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였소. 포로 문제라면 내 의견을 이미 전달했을 텐데요. 거기 몽골의 중서성에서 온 공문을 좀 읽어보시지요. 이 공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대왕?
거기 적힌 대로 전쟁이 끝난 뒤에 진도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모두 본디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오. 대왕,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황제 폐하의 명령이요. 이것은 황제 폐하께서 직접 내리신 조서가 아니라 중서성에서 만들어 보낸 공문입니다. 귀국의 황제께서 중서성의 지시를 해서 저는 중서성에서 보낸 이 공문의 내용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황제 폐하께 나중에 따로 주청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잡은 제 포로를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왕이 몽골 원수 흔도에게 위협에 의해 따라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였으나 흔도가 듣지 않았다. 몽골에 다시 사신을 보낼 것이다.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 중서성에도 또다시 항의 문서를 보낼 것이다. 무엇들 하는가? 속히 준비하도록 하라. 앞으로 전개될 몽골과의 관계를 미리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몽골군 원수 흔도는 진도의 포로들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본국 조정의 명령도 어기면서 그처럼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요? 이 고려 인민들이 몽골 쪽으로 이송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몽골 장수들에게 접수는 되었으되 일단 현재 계속 고려 내에 잔류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이후 이들이 어떻게 처리되냐 하면은 그 흔도가 자의적인 결정으로 한반도 내 여러 지점들로 비밀리에 송환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모두 당시 원나라 둔전들이 구축되어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도는 삼별초 정벌, 일본 정벌도 책임지고 있지만 일본 정벌을 위한 군령의 확보책으로서의 둔전 경영에도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둔전을 경작할 고려 인민들을 다수 확보해야 될 임무도 갖고 있었거든요. 흔도의 경우 그 자신이 앞으로 잇게 될 일본 정벌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고려에 파견돼 왔기 때문에 일본 정벌에 필요한 군량 확보를 위해서는 고려 영토에서 둔전을 성공적으로 경략해야만 했고, 따라서 둔전 경략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포로들을 이용하려 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몽골 황제로부터 진도의 포로들을 석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몽골군 원수 흔도로부터 거절을 당한 원종으로서는 국왕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셈이 됐죠. 고려 조정의 문무백관들은 우선 몽골의 다루가치인 탈타를 찾아갑니다. 다루가치 나리, 이 일을 어찌 처결하시겠소? 모름지기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우리 고려의 백성들을 위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신이 반란군 도벌에 성공을 했으면서도 헤어져 있던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된 이 사태를 어찌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오? 더군다나 엄연히 황제 폐하의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수 흔도의 저사를 다루가치로서 방관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황제 폐하의 칙명은 이행되어야지요. 하지만 비록 내가 다루가치이긴 하나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흔도 장군이고 포로들 역시 흔도 장군의 관할하에 있는지라. 하면 우리 재상들과 함께 흔도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포로를 풀어주도록 함께 요청을 해주시오. 알겠소. 그리 하십시다. 고려 조정의 재상들이 드디어 몽골 다루가치 탈타를 대동하고 흔도의 군영으로 향합니다. 당시에 흔도는 오산에 주둔하고 있었다는데요. 학자들은 까마귀 오자를 쓰는 이 오산을 지금의 전라북도 순창으로 비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다루가치 탈타까지 대동하고 요즘으로 치면 군 막사로 찾아간 셈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상들이 다루가치 탈타와 더불어 오산에 가서 역적 이외의 인민들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흔도가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루가치 탈타하가 황제의 명의라 하면서 몹시 힐책하니
그제야 얼마간 골라가라고 하였다. 얼마쯤 골라서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데요. 글쎄요. 이때 빼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 달 전에 고려의 재상들과 함께 흔도에게 찾아가서 진도에서 잡아다 억류한 사람들을 얼마간 풀려나게 하는 데 협조했던 다루가치 탈타아가 1271년 10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무렵 그가 지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의 원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루가치 탈타아가 죽었다. 탈타아는 진중하고 너그러워서 백성들을 늘 위모하였고 매사에 판단이 명백하여 일찍이 한 번도 법을 그릇 적용한 일이 없었기에 왕도 또한 그를 중하게 여겼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왕이 어의를 시켜 약을 지어주니 탈타아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좀처럼 회생하지 못할 듯한데 만일 고려의 왕이 건네준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혹시 바로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당신의 나라를 참소하려는 자들이 반드시 고려에서 독살하였다고 할 것이요. 하면서 끝내 마시지 않고 죽었다. 나라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몽골 제국의 지배자로서 고려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칭송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군복을 입고 나타난 몽골군의 장수들에 비하면 다루가치 탈타아는 얼마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던 모양입니다.